안녕하십니까. 맘편은 원장 김도우입니다.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강의가 아마 2주 동안 나갔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의미이기도 하고 조금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편하진 않은데 아마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에서 정신과에 대한 조금 편견, 선입견 그런 것들을 조금 줄였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신과 치료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정신분석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신분석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사람 환타지를 자극하고 환상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거나 두려움을 가지는 분들이 정신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하면 뭔가 이렇게 자기 마음에 대해서 다 알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자유를 얻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생각이 오면 자기 마음을 다 알지 않냐고 이렇게 알아맞혀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라는 분에 대해서 아마도 그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결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전술 분석의 내용의 대부분이 다 그 부분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또 프로이드로 이후의 세대들이 프로이드의 영향을 가지고 발전해 나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이 가장 비난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아가 성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로 인해서 비난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비도덕적이다,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을 공격을 받았는데, 프로이드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이론은 뭐냐면 인간에게서 그 동물적 본성이 있다는 것들을 증명해냈고 그것들을 치료에 적용한 처음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이드가 나오면서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고 이것들이 무한히 확장된다면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견해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런 견해들이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이 좌절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배경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처음에 만들어냈던 그 성욕설부터 시작해서 구강기, 항문기 이런 다양한 이론들이 모든 정신분석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까지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애착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애착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떤 게 있냐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에 폭격을 받게 되면서 이제 고아원이 생겼고 수많은 이제 재정들이 그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동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렇다면 아이들에게는 행동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는가 찾아봤더니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만이, 그래서 즉 애착을 통해서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들이 밝혀졌고 그것들이 이후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착 이론이 단순히 어느 날 떨어진 이론이 아니고요. 프로이드 이론 중에서 인간이 동물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에서 확장시켜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이 틀린 것이 아니라 뼈에다가 살을 붙이게 된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애착 이론이 유명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실험이 있는데요. 원숭이에게 배고프게 해놓고 한편에 먹이를 두고 한편에 따뜻한 인형을 옆에 두게 된 실험이 있었는데, 이 모든 프로이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원숭이가 먹이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게 구강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가장 완벽한 것들이기도. 근데 그 원숭이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먹이 쪽으로 가지 않고 따뜻한 털 인형인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발칵 뒤집혔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원숭이조차도 따뜻한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애착에 대한 욕구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도 단순히 동물적인 본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치료를 하다 보면 이 애착 이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하고 좋은 애착이 형성이 되면 약을 먹고 때로는 약간의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그렇게 할 때라도 충분히 같이 얘기를 하면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이 애착이 잘못되게 되면 공격적이 되고 때로는 오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치료가 뜻하지 않게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착 이론이 단순히 치료의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환자분들하고 같이 치료를 하다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치료의 본질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프로이드 이론 다음에 나온 사람이 융인데요. 융은 그 프로이드의 가장 큰 수제자였습니다. 프로이드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이기도 하고요. 프로이드에서 융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는지 그 부분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적인 본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 사람한테 있고 그걸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이론이 융의 이론의 본 바탕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융은 가장 유명한 게 꿈의 분석인데요. 저도 이제 전공의 시절에 이게 계속 뭔가 쫓기는 꿈을 꿔가지고 꿈 분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는 분한테 이제 저희 꿈을 가지고 갔을 때 제 안에 이제 전공의로서 느끼는 불안감, 또 여러 가지 부족함,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주하기 싫어하는 제 마음의 어떤 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됐고요. 그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불안감이 쫓기는 꿈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융의 이론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의 무의식에 그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자기라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모든 정신과적 증상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이론도 치료를 할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대할 때도 증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 밑에 있는 의미들을 좀 찾아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프로이드는 맞고 융은 틀리고 융은 맞고 프로이드는 틀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그 개념을 쫓아가다 보면 훨씬 더 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프로이드의 제자 중에 가장 최근에 알려진 사람은 락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우울증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울 단계라는 것들을 설명드렸는데 그 이론에 대해서 가장 큰 원리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언어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조현병이라는 병의 특성이 미쳤다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 사회적인 관계에서 들어가지 못한 인간의 그 단절감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그 상징계 질서라는 의미를 많이 용어를 쓰시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언어적으로 이루어진 질서가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고 보게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 이제 답병을 통해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 이론에 기초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이든 우울증이든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담은 것들이 저희 병원의 치료 방법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명제가 뭐냐면 프로이드로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가장 큰 강력한 이론이 뭐냐면 프로이드도 몰랐던 프로이드의 이론의 의미를 자기는 발견했다. 그래서 그 이론대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평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프로이드 이론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이론을 만들어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프로이드의 이론과 나머지 그 후세대 이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프로이드 이론은 성적인 에너지 하나만을 강조했는데 나머지 이론의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락강 같은 경우에는 주의상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너무 복잡해서 다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근데 일단은 남성적 주의상스나 여성적 주의상스, 애착 이론에서는 좌뇌와 우뇌를 통해서 남자와 여성이 다른 존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융 같은 경우에는 아니마와 아니무스라고 해서 남성적 존재와 여성적 존재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존재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또 사실 많은 오락 프로그램 중에 대부분이 다 남자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서로 그 부분들을 얘기할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정신분석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많은 이론이나 과정들이 치료에 녹여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신과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약을 먹고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오셔서 왜 해주는 게 약밖에 없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가장 빨리 증상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약만으로 치료를 어떻게 하겠어요. 약을 주고 부작용을 얘기하다 보면 또 그 속에서 이제 지내왔던 과정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의 모습이나 정말 힘든 부분,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삐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들을 통해서도 치료를 하고 알아나가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그 순간순간들에 이런 모든 다양한 이론이나 견해들이 녹아져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떤 한 가지 이론을 가지고 환자를 전부를 다 치료할 수는 없고요. 아마 각자 선생님들이 이제까지 정신과 과정을 수련을 거치면서 발견했던 자신만의 어떤 그런 삶의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합해서 치료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편하게 들어보시면 아마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는데 너무 무거운 주제를 시작하면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조금 편하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편에서는 TMS라고 하는 치료법이 있거든요. 저희 병원에서는 가장 최신 TMS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최신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TMS라는 기계는 어떤 것인지 한번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